제인 에어, 샬롯 브론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니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로체스터시를 거의 보지 못했다. 오전에는 사물을 처리하느라 바쁜 듯 보였고 오후에는 밀코트나 이웃에서 신사들이 찾아와 때로는 그와 함께 저녁을 먹고 가기도 했다. 말을 탈 수 있을 만큼 삔 발이 충분히 났자 그는 자주 말을 타고 나갔다. 대개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런 방문들에 대해 답례를 하기 위해 나간 것 같았다. 이 기간에는 아델조차도 그에게 불려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만나는 때에는 홀이나 계단 위 혹은 복도에서 이따금씩 마주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그는 때로는 그저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냉담하게 힐끗 보는 것으로 아른 체를 하면서 거만하고 차갑게 나를 지나쳤고 때로는 신사처럼 상냥하게 절을 하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변덕스러운 기분에 나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그의 기분 변화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감정 기복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원인들 탓이었다. 어느 날 저녁 로체스터시가 손님들과 만찬을 하면서 내게 화첩을 들고 오라는 전가를 보냈다. 틀림없이 그 안에 든 그림들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았다. 그러나 페어팩스 부인이 내게 알려준 바에 의하면 신사 손님들은 밀코트에서 열리는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떠났다고 했다. 밤에 비가 내리고 날씨가 굳었기 때문에 로체스터시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은 것 같았다. 손님들이 떠난 직후 로체스터시가 종을 울렸다. 나와 아델에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라는 전갈이 왔다. 나는 아델의 머리를 빗기고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매만져준 다음 따은 머리를 포함해 흐트러질 여지 하나 없이 모든 게 너무나 꼭 맞고 소박해서 달리 손댈 것이 전혀 없는 평소의 퀘이커 교도 같은 옷차림의 내 모습을 확인하고는 함께 내려갔다. 아델은 작은 상자가 마침내 도착한 것 아닌지 궁금해했다. 뭔가 착오가 있어서 지금까지 상자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델은 기뻐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섰을 때 탁자 안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아델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안 것 같았다. 내 상자예요. 내 상자가 왔어요. 그녀가 프랑스어로 외치면서 상자를 향해 뛰어갔다. 그래, 드디어 네 상자가 왔구나. 구석으로 가져가렴. 영락없는 파리 출신 아이답다. 즐겁게 풀어보렴. 로체스터시가 난로불가의 거대한 안락의자에 깊숙이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굵직하고 약간은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명심해라. 그가 말을 계속했다. 해부의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나 창자의 상태에 대한 주의로 날 귀찮게 하지 마라. 수술을 조용히 하도록 해라. 조용히 해. 알았지? 아델에게는 그런 경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이미 보물을 가지고 소파로 물러나서 뚜껑에 묶어놓은 끈을 푸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 장애물을 없애고 얇은 종이로 된 은색 자루를 들어 올리면서 아델은 그저 소리를 질러댈 뿐이었다. 오 세상에, 예쁘지 않아요? 그런 다음 그저 황홀해 하면서 그것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에어 선생, 거기 있소? 로체스터시가 자리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다 내가 아직 서 있는 문 쪽을 둘러보며 물었다. 아, 자, 앞으로 와요. 여기 앉으시오. 그가 자기 자리 옆으로 의자를 끌어당겼다. 나는 아이들이 제잘되는 소리를 좋아하지 않소. 그가 말을 계속했다. 내가 나이 든 독신남이라 아이들의 혓짤배기 소리와 연관해서 기분 좋은 연상을 할 수가 없소. 개구쟁이와 저녁 내내 단둘이 지내야 한다면 내게는 참을 수 없는 고문이 될 것이오. 에어 선생, 의자를 뒤로 빼지 말고 내가 놓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원한다면 말이오. 빌어먹을 예의범절 같으니라고. 나는 계속 그것을 잊어버려요. 단순한 노부인들도 나는 특별히 좋아하지 않소. 그래도 내 식구는 고려해야겠죠? 그녀를 소홀하게 대하면 안 되니까 말이오. 그녀는 우리 페어팩스 가문 사람이고, 아니 페어팩스 가문 사람과 결혼했소. 피가 물보다 더 진하다고 하지 않소? 그가 종을 울려서 페어팩스 부인을 데려오도록 전가를 보냈다.
그녀가 뜨개질 바구니를 손에 들고 곧 도착했다. 안녕하시오 부인. 도움을 좀 청하려 불렀소. 아델한테 선물에 대해 내게 일절 말을 걸지 못하도록 해놓았소. 지금 저 애는 목구멍까지 하고 싶은 말이 차올라서 터질 지경일 거요. 저 애의 말을 들어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면 고맙겠소.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한 어떤 행동보다도 가장 자비로운 행동 중 하나가 될 것이오. 실제로 아델은 페어팩스 부인을 보자마자 자기 소파로 부른 다음 재빨리 상자 안에 들어있던 도자기와 상아와 밀랍으로 만들어진 내용물로 페어팩스 부인의 무릎을 가득 채우고 그동안 배운 토막 영어로 설명과 기쁨의 표현을 쏟아냈다. 이제는 내가 좋은 집주인 노릇을 해낸 것 같소. 로체스터 씨가 말을 계속했다. 내 손님들이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줬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내 자신의 즐거움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소. 에어 선생, 아직도 머니까 의자를 앞으로 당겨요. 여전히 너무 뒤로 가 있소. 이 편한 의자에서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볼 수가 없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소. 나는 약간 어두운 쪽에 있는 편이 훨씬 더 좋았지만 그의 명에 따랐다. 로체스터 씨는 너무나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편이라 그의 말에 즉시 따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식당에 있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켜둔 샹들리에가 축제때처럼 넓게 방 안을 불빛으로 가득 채웠다. 큰 난로불은 매우 벌겋고 환했다. 보라색 커튼은 높은 창문과 더 높은 아치 앞에 화려하고 풍성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소리 죽여 말하는 아델의 수다와 수다가 끊긴 동안을 채워주며 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고요했다. 다마스크 천을 댄 의자에 앉아있는 로체스터 씨는 이전과 다르게 보였다. 그렇게 험상궂어 보이지도 않았고 훨씬 덜 우울해 보였다. 그의 입술에는 미소가 감돌고 있었고 술을 마신 탓인지 어쩐지 알 수는 없지만 눈이 반짝거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저녁 식사 후의 기분에 빠져 있었다. 오전의 냉담하고 엄격한 기분보다 더 관대하고 온화하며 제멋대로 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풀어 오른 의자 등에 큰 머리를 대고 대리석을 잘라낸 것 같은 얼굴과 크고 어두운 눈에 난로 불빛을 받고 있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험상궂어 보였다. 크고 검은 그의 눈이 매우 멋있어 보이기도 했다. 때로는 그 눈의 깊이에 어떤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그 때문에 진정한 부드러움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부드럽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그는 잠시 동안 난로불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 사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려서 그의 얼굴에 고정된 내 시선과 마주쳤다. 날 뜯어보고 있군요, 에어 선생. 그가 말했다.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생각할 시간이 있었더라면 나는 애매하고 정중하게 상투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답이 흘러나왔다. 아니요. 아, 저런. 당신에게는 독특한 점이 있어.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는 어린 수녀 같은 분위기가 있어. 이상하고 조용하고 근엄하면서도 소박한 분위기 말이오. 당신이 양손을 앞에 모으고 앉아서 그런데 방금 전처럼 내 얼굴을 뚫어질 듯이 바라볼 때를 제외하고 말이오. 대개는 시선을 양탄자 위로 내리뜨고 있을 때는 그렇소. 누군가 당신에게 질문을 하거나 당신이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해야 하는 말을 하면 당신은 기탄 없이 대답을 톡톡 내뱉지. 퉁명스럽진 않다 해도 적어도 매정하긴 하오. 그게 무슨 말이오? 제가 너무 솔직했나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외모에 대한 질문에 즉석에서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답을 드렸어야 했는데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고요. 아름다움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 비슷한 말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 말은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소. 실제로 아름다움이란 별로 중요하지 않소. 그리고 그렇게 먼저 기분을 상하게 한 다음 그것을 누그러뜨릴 요량으로 나를 어르고 달래서 진정시키겠다는 구실하에 당신은 내 귀 밑에 슬그머니 칼을 꽂는군요. 계속하시오. 그런데 당신은 내게서 어떤 결점을 찾아냈소? 내 팔다리와 생김새가 다른 모든 남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소?
로체스터 씨, 제 첫 번째 답을 철회하게 해주세요. 날카롭고 재치 있는 답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말 실수일 뿐이에요. 말 실수일 뿐이라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그렇지만 그 말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을 지우겠소. 나에 대해 비판을 해보시오. 내 이마가 당신 마음에 들지 않소? 그가 이마에 가로놓인 물결치는 풍성한 검은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자 지적인 기관들은 충분히 크지만 자비심의 온화한 표시가 나타나야 할 곳은 현저하게 작다는 것이 드러났다. 자, 선생, 내가 바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신 당신에게 박애주의자냐고 묻는다면 절 무리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또 그러는군. 머리를 쓰다듬는 채 하면서 또다시 칼로 찌르지 않소. 그것은 내가 아이들과 노부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요. 안 들리도록 낮게 말해야겠군. 아니요, 젊은 아가씨. 나는 관대한 박애주의자는 아니요. 그렇지만 양심은 지니고 있소. 그는 양심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정수리 돌출부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에게는 다행히도 이 돌출부가 충분히 도드라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의 머리 윗부분이 눈에 띄게 넓었다. 게다가 나도 한때는 상당히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소. 당신만큼 어렸을 적에는 나도 충분히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미숙하고 보살핌을 못 받거나 운 나쁜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소. 그러나 그 후 운명의 여신이 나를 들볶았소. 날 주먹으로 주무르듯 하기조차 했소. 이제는 인도 고무공처럼 내가 단단하고 거칠다고 자부할 수 있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의 틈새를 통해 공의 한가운데 있는 민감한 한 지점으로 여전히 감정이 새어 들어오고 있소. 어떻소? 그렇다면 내게도 희망의 여지가 있소? 무엇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마지막으로 고무에서 살로 다시 변형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오. 분명히 그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이상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가 다시 변형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무척 난감한 표정이군요, 에어 선생. 그리고 내가 미남이 아닌 것처럼 당신도 예쁘지는 않지만 난감해하는 태도가 당신하고 어울려요. 게다가 그런 태도가 편리하기도 하지. 당신이 그 탐색하는 시선을 내 얼굴로부터 계속 피하고 양탄자의 모직 꽃들을 바라보느라 여념이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으니 말이오. 그럼 계속 난감해하시오. 젊은 아가씨, 오늘 밤에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이렇게 말하며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 대리석 벽 난로 선반에 한쪽 팔을 기댔다. 그런 자세로 서 있자 그의 얼굴뿐만 아니라 체형이 고스란히 보였다. 팔다리 길이에 비해 거의 불균형적으로 넓은 그의 가슴이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못생겼다고 생각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는 은연중에 엄청난 자존심이 배어 있었고 그의 행동 거지는 너무나 느긋했다. 그가 자신의 외적인 모습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단순한 개인적인 매력의 부족을 상쇄할 수 있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다른 자질들을 오만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고 맹목적이고 불완전하게라도 그런 자신만만함을 믿었다. 오늘 밤에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그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래서 당신을 불렀소. 난로불과 샹들리에가 내게 충분한 동무가 되어주지 않았소. 파일럿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오. 이들 중 어느 것도 말을 할 수 없으니 말이오. 아델은 조금 낫지만 여전히 기준에 한참 못 미치오. 페어팩스 부인도 마찬가지오. 당신만 좋다면 당신이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소. 첫날 저녁에 당신을 이곳으로 불렀을 때 당신이 날 곤혹스럽게 했소. 그 후 당신을 거의 잊고 있었소. 다른 생각들 때문에 당신을 떠올릴 겨를이 없었소. 그러나 오늘 밤에는 편안하게 있기로 작정했소. 성가신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 기분 좋은 일만 떠올리기로 했소. 지금은 당신에게 말을 시켜서 당신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소. 그러니 이야기를 해보시오. 나는 이야기를 하는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상냥한 미소도 유순한 미소도 아니었다. 이야기를 해보시오. 그가 재촉했다. 무슨 이야기를요?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라면 뭐든지 괜찮소. 주제의 선택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식까지 전부 당신에게 맡기겠소. 그 얘기에 나는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떠들어대고 잘난 체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말상대를 잘못 고른 거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입이 얼었소, 에어 선생. 나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머리를 내 쪽으로 약간 기울이더니 재빨리 힐끗 시선을 던졌다. 그 눈길이 내 눈 속으로 뛰어드는 것만 같았다. 고집을 부리는 거요? 그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화가 났군요. 아, 일리가 있어. 내가 터무니없이 거의 무리하게 부탁을 했군요. 에어 선생,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결단코 나는 당신을 내 아랫사람처럼 대하고 싶지 않소. 말하자면 자기 말을 바로 잡으면서 나는 20년이라는 나이차와 한 세기가량 앞서 경험을 쌓았다는 데서 생겨나는 그런 우월함만을 주장할 뿐이요. 이것은 합당한 것이고 아델이 자주 말하듯 나는 그것을 끝까지 고집할 것이요. 바로 이런 우월함에서 부탁을 하는 것일 뿐이요. 지금부터 당신이 친절을 베풀어서 내게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시오. 녹슨 모처럼 부식해가며 한 가지 생각에만 골똘하게 애를 태우고 있던 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그가 거의 사과에 가까운 설명을 했다. 나는 그의 정중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둔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기꺼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하면 당신을 즐겁게 해드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화제를 꺼낼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답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조금 전 말했듯이 내가 당신 아버지 뻘이 될 만큼 나이를 먹었고 당신이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조용히 사는 동안 나는 여러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며 고생했고 지구의 반을 돌아다녔다는 근거에서 약간 오만하고 퉁명스럽고 때로는 엄하게 굴 권리가 내게 있다는 말에 동의하오.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것은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애매해서 무척 짜증스럽게 만드는 말이오.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오. 단지 저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세상 경험이 더 많다는 점 때문에 제게 명령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더 뛰어나다는 주장은 당신이 어떻게 시간과 경험을 이용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빨리도 대답하는군. 그러나 내가 그 두 가지 모두를 형편없이 이용했으면 말할 것도 없고 무신경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내 경우와 절대 맞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내가 우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겠소. 그렇다면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내 명령조에 신경질이 나거나 마음 상하지 않은 채 이따금씩 내 명령을 받는 데에 여전히 동의해야 하오. 그러겠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속으로 로체스터 씨가 정말 괴짜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자신의 명령을 받는 대가로 내게 연봉 30파운드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처럼 보였다. 그 미소는 매우 보기 좋소. 그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표정을 즉시 포착하고는 말했다. 그렇지만 말도 하시오. 자기가 돈을 주고 부리는 아랫사람들이 명령을 받고 신경질이 났는지 마음이 상했는지 일부러 물어보는 주인은 거의 없으리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주고 부리는 아랫사람들이라니. 저런. 그렇다면 당신이 내가 돈을 주고 부리는 아랫사람이라는 말이오? 아, 그렇군. 봉급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군. 그렇다면 그 금전적인 근거에서 당신을 조금 괴롭혀도 괜찮겠소? 아니요. 그런 근거에서라면 안 돼요. 그러나 당신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고용인이 편안하게 일하고 있는지 신경을 쓴다는 근거에서라면 기꺼이 동의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의례적인 형식과 표현들을 생략한다 해도 그것이 무례함에서 비롯되었다는 등의 오해는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해 주겠소? 물론이죠.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과 무례함을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되죠. 전자는 제가 좋아하는 편이지만 후자는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라면 그 누구든 설사 봉급을 받는다 해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자유롭게 태어난 대부분의 존재가 봉급을 받으면 무엇이 되었든 감수하려 할 것이요. 그러므로 당신 혼자만 그 생각을 고수하고 절대 당신이 잘 모르는 일반적인 원칙들로 나아가려 하지 마시오. 그러나 비록 정확하지는 않다 해도 당신 대답에 대해 마음속으로 당신과 악수를 나누겠소. 그 대답을 할 때의 태도뿐만 아니라 말의 내용 면에서도 말이오. 태도가 솔직하고 진지했소. 그런 태도를 접하기 쉽지 않은 법이오. 경험 없는 3,000명의 가정교사 중에서 방금 전 당신이 한 말과 같은 답을 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셋도 안 될 것이오. 그러나 당신에게 아첨할 생각은 없소.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기질을 타고났다면 그것은 당신의 장점이 될 수 없소. 본성에 의해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니까 말이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너무 빨리 결론에 이른 것 같소. 지금까지 알게 된 바에 의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을지 모르오. 당신이 지닌 극소수의 장점을 상쇄할 만한 치명적인 결점들이 있을지 모르잖소.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쳐가고 있을 때 그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가 내 눈빛을 읽은 것 같았다. 마치 그 의미가 상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입을 통해 전달된 것처럼 그가 대답했다. 그래요, 그래. 당신 말이 맞소. 그가 말했다. 나 자신도 결점이 많소. 나도 그것을 알고 있소. 그러나 확실하게 밝혀두지만 그것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은 없소. 하느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엄하게 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오. 내 마음속에는 반성해야 할 과거의 생활과 일련의 행동들, 삶의 태도들이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웃을 조소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조소와 비난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편이 더 낫소. 나는 21살의 나이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길로 던져졌소. 다른 태만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책임의 절반을 불운과 불리한 상황 탓으로 돌리고 싶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올바른 길로 돌아오질 못했소.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과 매우 달랐을지도 모르오. 당신만큼 착하고 더 현명하고 거의 흠 하나 없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오. 당신의 그 마음의 평화와 깨끗한 양심, 오염되지 않은 기억이 부럽소. 꼬마 아가씨, 얼룩이나 티 하나 없는 기억은 소중한 보물이 틀림없소. 순수한 원기 회복제의 무한한 원천이 아니겠소? 18살이었을 때 기억은 어떤데요? 그때는 괜찮았소. 투명하고 상쾌했소. 뱃바닥의 더러운 물이 쏟아져 나와 그것이 악취나는 시궁창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였소. 18살 때는 당신과 비슷했소. 당신과 정말 비슷했지. 나는 대체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팔자를 타고났었소, 에어 선생. 더 나은 부류 중 한 사람으로 말이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도 알 것이오. 내가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오. 적어도 당신 눈을 통해서도 말로 듣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읽어낼 수 있다고 자부하오. 그러니 눈으로 당신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조심하시오. 나는 재빨리 눈의 언어를 해석해낼 수 있소. 그리고 내 말을 믿어요. 나는 악한이 아니오. 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를 그런 사악함의 극치로 치부하지 말아주시오. 그러나 타고난 성향보다는 상황 때문에 나는 부유하지만 쓸모없는 사람들이 삶을 장식하려고 하는 온갖 형편없는 사소한 유흥에 빠져서 흔해 빠진 평범한 죄인이 되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당신에게 실토하는 것이 놀랍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당신은 지인의 비밀을 들어줘야 하는 막역한 친구로 본의 아니게 선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오. 당신의 장기는 당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내가 그랬듯 본능적으로 알게 될 것이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무분별함을 악의적으로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타고난 이해심을 가지고 들어준다는 점도 느낄 것이오. 그 이해심이 전혀 편하지 않게 표출되기 때문에 더욱 편안하고 고무적이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이런 걸 모두 추측할 수 있나요? 그걸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마치 내 생각을 일기장에 적듯이 자유롭게 말하는 거요.
당신은 내가 상황을 이겨냈어야만 했다고 말할지 모르고 그랬어야 했소. 그랬어야 했지. 그러나 당신도 보다시피 그러질 못했소. 운명이 나를 부당하게 취급할 때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소. 나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다가 다음에는 타락해버렸소. 지금은 어떤 못된 얼간이가 지질한 비열함으로 내 경멸을 자극한다 해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자부할 수가 없소.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소. 내가 확고한 입장을 취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느님은 내 바람을 알고 계시오. 실수하도록 유혹당할 때면 후회를 두려워하시오, 에어 선생. 후회야말로 삶의 독이오. 참회가 삶의 치유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그것은 삶을 치유하는 방법이 아니오. 개혁이 그 치료 방법이 될지 모르오. 그리고 나도 개혁할 수 있소. 내게는 아직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소. 그러나 나처럼 족쇄를 차고 무거운 짐을 진 저주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게다가 내게는 행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쾌락을 얻을 권리가 있소.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그 쾌락을 기필코 맛볼 작정이요. 그러면 훨씬 더 타락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야에서 꿀벌이 따모으는 꿀처럼 달콤하고 신선한 쾌락을 얻을 수도 있어. 침이 들어있을 거예요. 맛이 쓸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안다는 말이오? 당신은 한 번도 그걸 맛보지 않았잖소. 당신 표정이 얼마나 진지하고 엄숙한지 당신은 이 카메오만큼 세상사에 무지하오. 그가 벽난로 선반에서 카메오를 하나 집어들었다. 아직 인생의 문도 지나지 않아서 삶의 미스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 같은 풋내기는 나한테 설교할 자격이 없소. 저는 그저 당신의 말을 일깨워 드린 것 뿐이에요. 실수가 후회를 불러왔다고 당신이 말했어요. 그리고 후회가 삶의 독이라고 공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실수라고 말한다는 것이요?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실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소. 나는 그것을 유혹이라기보다 영감이라고 믿고 있소. 매우 기분 좋고 마음을 무척 진정시켜주는 생각이요. 그걸 알고 있소. 다시 그 생각이 떠오르는군. 그것은 절대 악마가 아니오. 아니,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은 빛의 천사처럼 옷을 입고 있소. 그렇게 아름다운 손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길 청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이를 맞아들일 것이오. 믿지 마세요. 그것은 진짜 천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묻지만 당신이 어떻게 한다는 말이오? 어떤 본능에 의해서 당신은 심연에 떨어진 타락한 천사와 영원한 왕자의 전령을 길잡이와 유혹하는 존재를 구분할 수 있는 척 하는 것이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다시 떠올랐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흐려졌던 당신의 안색을 보고 판단했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분명 당신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거예요. 전혀 아니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호의적인 전가를 지니고 있소. 게다가 당신은 내 양심의 파수꾼이 아니오. 그러니 불편해하지 마시오. 자, 들어오시오. 아름다운 방랑자여.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환영에게 이르듯이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다음 그가 반쯤 앞으로 내밀었던 양팔을 가슴 위로 끌어모으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응하듯 감싸 안았다. 자, 그가 다시 나를 향해 말을 계속했다. 나는 내가 진실로 변장한 신이라고 믿고 있는 순례자를 맞이했소. 이미 그것은 내게 유익한 영향을 미쳤소. 내 마음이 납골당 같았는데 이제는 성스러운 사당이 되었소. 사실을 말하자면 당신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대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는 알겠어요. 당신은 원하는 만큼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당신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어요.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은 더럽혀진 기억이 끝없는 파멸의 원인이라고 암시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곧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듯 보이는군요. 오늘부터 열심히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고치기 시작한다면 몇 년 후에는 당신이 즐겁게 회상할 수 있는 새롭고 티끌 하나 없는 기억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은 타당하고 표현은 올바로, 에어 선생.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도 나는 열심히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닦고 있어. 네? 내 생각에 부싯돌만큼 단단한 좋은 의도를 쌓고 있어. 분명히 사귀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일도 이전과 달라질 것이요. 그리고 더 나아지겠죠? 물론 나아질 거요. 순수한 원석이 더러운 찌꺼기보다 깨끗하듯 훨씬 더 나아질 것이요. 당신은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군요. 나는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소. 나는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순간 나는 두 가지가 모두 옳다는 법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만큼 변치 않는 법을 통과시키겠소. 목적과 동기를 합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은 절대 옳을 수가 없어요. 비록 새로운 법령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해도 목적과 동기는 옳소, 에어 선생. 위험한 격언처럼 들리는데요.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으니까요. 잘난 체 하는 현인이군요. 실제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소. 그러나 나는 우리 집안의 신들을 걸고 그것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겠소. 당신은 사람이고 틀릴 수 있어요. 그렇소. 당신도 마찬가지요. 그래서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인 사람들은 완벽한 신적인 존재만이 안전하게 위임받은 힘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무슨 힘 말이요? 인정받지 못한 이상한 행동 방침을 가리키며 그것을 옳다고 하라고 말하는 힘이요. 그것을 옳다고 하라. 바로 그 말이요. 당신이 그것을 공언했소. 그렇다면 그것이 옳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게다가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성격을 도저히 간파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도저히 알 수 없다는 확신과 함께 불확실함과 막연한 불안감이 느껴졌다. 어디를 가는 거요? 아델을 재우려고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 지났어요. 내가 스핑크스처럼 말하니까 날 두려워하는군요. 당신의 말은 수수께끼 같아요. 그러나 당혹스럽기는 해도 분명히 두렵지는 않아요. 당신은 사실 두려워하고 있어. 당신의 자기애는 실수를 두려워하오. 그런 의미에서는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해도 그처럼 진지하고 침착하게 하면 분별 있는 이야기로 착각할 것이오. 당신은 전혀 웃질 않소, 에어 선생.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소. 당신이 웃는 모습을 거의 보질 못했소. 그러나 당신은 매우 즐겁게 웃을 수 있소. 날 믿어요. 당신이 천성적으로 굴욕적이지 못한 것은 내가 천성적으로 나쁜 사람이 못 되는 것과 마찬가지요. 로우드의 속박이 아직도 당신에게 약간 남아있소. 얼굴 표정을 억제하고 목소리를 죽이고 팔다리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소. 그리고 당신은 신부님이건 주인이건 누구건 남자의 면전에서는 마음껏 즐겁게 웃고 자유롭게 말하고 빨리 움직이기를 두려워하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나와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오. 당신이 절대 형식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오. 그러면 당신의 표정과 움직임이 지금보다 더 활기차고 다양해질 것이오. 때때로 나는 새 장의 촘촘한 칸막이 사이로 기묘한 새를 바라본다오. 그 새는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랄하고 활동적이고 단호하오. 풀려나기만 한다면 그 새는 아마도 구름 높이 날아오를 것이오. 꼭 가야겠소? 9시 종이 울렸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잠깐만 기다려요. 에어 선생, 난로불을 등지고 방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는 내 자세는 관찰하기에 딱 적당하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따금씩 아델을 바라보았소. 그녀를 재미있는 관찰감이라고 생각할 만한 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소. 언젠가 그 이유를 당신에게 들려줄 수도, 아니 들려주겠소. 아델은 10분 전쯤 상자에서 작은 분홍색 실크 드레스를 꺼냈소. 선물을 펼쳐보는 그 아이의 얼굴이 황홀함으로 빛났소. 교태가 핏속을 흘러 뇌 속에 섞였고 뼛속의 골수와도 섞였소. 이걸 입어봐야 해요. 지금 당장이요. 라고 소리치더니 방을 뛰어나갔소. 아델은 지금 옷을 갈아입느라 소피와 함께 있소. 몇 분 후에 다시 들어올 것이오.
무엇을 보게 될지 나는 알고 있어. 개막하던 날 무대에선 셀린 발행의 축소판을 말이오. 그러나 그것은 신경 쓰지 마시오. 가장 부드러운 내 감정이 곧 충격을 받게 될 것이오. 내 예감이 그렇소. 더 있다가 내 예감이 맞는지 보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홀을 가로질러 경쾌하게 걸어오는 아델의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보호자가 예언한 대로 옷을 갈아입은 아델이 들어왔다. 아델은 이전에 입고 있던 갈색 프록 대신 매우 짧고 치마에 주름을 잡아 최대한 부풀린 장밋빛 세틴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장미 봉오리로 만든 화환이 둘러져 있었고 발에는 실크 스타킹과 세틴 샌들이 신겨 있었다. 옷이 저한테 잘 맞아요? 아델이 앞으로 튀어오며 프랑스어로 외쳤다. 그리고 신발은요? 스타킹은요? 잠깐만요. 춤을 춰야 할 것 같아요. 그러고는 드레스를 펼치며 샷의 스텝으로 춤추면서 방을 가로질러 로체스터 씨 앞까지 와서는 발끝으로 그 앞에서 가볍게 한 바퀴 돌더니 그의 발치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프랑스어로 소리쳤다. 아저씨, 당신의 관대함에 10,000,000번 감사드려요. 그런 다음 일어서면서 덧붙여 말했다. 엄마가 항상 그런 식으로 하곤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 정확하게 로체스터 씨가 대답했다. 그리고 딱 그랬소. 그녀는 나를 매혹시켜 내 영국제 승마용 바지 호주머니에서 영국 구마를 꺼내갔소. 에어 선생, 나도 싱싱했었소. 아, 풀처럼 파릇했었소. 지금 당신이 봄 같은 청춘의 색으로 신선해 보이는 것만큼 나도 한때는 그랬소. 그러나 내 봄은 가버렸소. 대신 내 손에 저 작은 프랑스 꽃을 남겨두고 갔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그 꽃을 기꺼이 없애버리고 싶기도 하오. 지금은 저 꽃을 피운 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고 그 뿌리가 사실은 금가루만 비료로 빨아들이는 종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나온 꽃송이를 조금밖에 좋아하지 않소. 특히 그 꽃이 방금 전에 보았듯 그렇게 조화처럼 보일 때는 말이오. 내가 그 꽃을 간직하고 기르는 것은 한 가지 착한 일을 통해 크고 작은 수많은 흔적들을 속죄한다는 로마 가톨릭의 원칙 때문이오. 언젠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해 주겠소. 잘 자요. 로체스터 씨는 실제로 나중에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나와 아델은 정원에서 우연히 로체스터 씨를 만났다. 아델이 파일럿과 함께 셔틀콕을 가지고 노는 동안 그가 내게 아델이 보이는 범위 안에서 너도 밤나무가 길게 늘어선 길을 따라 걷자고 청했다. 그때 로체스터 씨는 아델이 프랑스인 오페라 무희인 셀린 발행의 딸이라고 알려주었다. 한때 그는 그녀를 향해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굉장한 열정을 품었다. 이 열정에 대해 셀린은 훨씬 더 많은 열정으로 보답하겠다고 고백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추남이라 해도 그녀의 우상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운동선수 같은 체격을 우아한 아폴로니 조각상보다 더 좋아한다는 그녀의 말을 믿었다고 한다. 그래서 에어 선생, 나는 프랑스 요정보다 영국 도깨비를 더 좋아한다는 말에 우쭐해져 그녀를 호텔에서 살게 해주고 하인에다 마차, 캐시미어 옷에 다이아몬드 보석들, 레이스로 만든 옷 등을 완벽하게 마련해 주었소. 간단히 말해서 나는 사랑에 빠진 다른 모든 바보들과 마찬가지로 진부한 방식으로 나를 파멸시키는 과정을 시작했소. 수치와 파멸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닦을 만큼의 독창성이 내게는 없었던 것 같소. 나는 밟아 다져진 길 한가운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어리석을 정도로 정확하게 옛길을 걸어갔소. 나는 사랑에 빠진 다른 모든 바보들이 운명을 따랐고 또 그러는 것이 당연했었소. 헬린과 따로 약속이 잡혀있지 않은 어느 날 저녁에 우연히 찾아갔더니 그녀는 외출 중이었소. 그러나 날도 덥고 파리를 이리저리 쏟아지는 데 지쳐서 그녀의 내실에 앉아 있었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존재로 신성해진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에 마냥 기뻐하면서 말이오. 아니요. 내가 과장한 것이오. 나는 그녀한테 신성하게 만드는 어떤 미덕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소. 그것은 오히려 그녀가 남기고 간 일종의 향정 향수 냄새였소.
신성함의 향기라기보다는 사향과 용연향 냄새였소. 말린 꽃 증기와 향수 냄새에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나는 창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가보기로 했소. 달빛과 옆의 가로등이 빛나고 있었고 매우 고요하고 평온했소. 발코니에는 의자가 한두 개 놓여 있었소. 나는 앉아서 담배를 꺼냈소. 괜찮다면 지금 한 대 피우겠소. 여기서 잠시 말이 중단되었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는 소리가 그 간격을 채웠다. 담배를 입에 물고 해가 뜨지 않은 차가운 공중으로 아바나 향의 자국을 내뿜으면서 그가 말을 계속했다. 그 시절에는 내가 봉봉 과자를 무척 좋아했었소, 에어 선생. 초콜릿 봉봉 과자를 아삭아삭 씹어먹고 담배를 피우면서 근처의 오페라 하우스로 이어지는 화려한 거리를 따라 달려가고 있는 마차들을 바라보았소. 그때 아름다운 두필의 영국산 말이 이끄는 우아한 사륜 마차가 바로 내가 셀린에게 준 마차라는 것을 알았소. 도시의 밤은 밝아서 밤이라도 명확하게 보였소. 그녀가 돌아오고 있었소. 물론 조급했던 내 가슴은 기대고 있던 철제 난간에 맞닿아 더욱 세차게 두근거렸소. 마차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호텔 문 앞에서 멈춰섰소. 내 불꽃, 오페라의 무의를 나타내는 말이오. 내 불꽃이 내렸소. 비록 망토를 두르고 있다 해도,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6월의 저녁에는 불필요한 장애물이기도 했지만 마치 계단에서 가볍게 뛰어내릴 때 드레스 치맛자락 사이로 살짝 드러난 작은 발을 보고 나는 즉시 그녀라는 것을 알았소. 발코니 아래로 몸을 구부려서 내가 막 나의 천사라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의 귀에만 들릴 수 있는 소리로 속삭이려는 찰나 그녀 뒤에서 어떤 사람이 뛰어내렸소. 똑같이 망토로 몸을 가린 채 말이오. 그러나 포장도로 위로는 박차를 단 발소리가 울려 퍼지고 호텔의 아치형 차문 아래로는 군모를 쓴 머리가 지나가고 있었소. 당신은 한 번도 질투를 느낀 적이 없을 거요. 그렇죠, 에어 선생. 물론 그래 본 적이 없을 것이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는데 당신은 사랑도 느껴본 적이 없을 테니까. 당신도 언젠가는 두 가지 감정을 모두 경험하게 될 것이요. 당신의 영혼은 잠자고 있어. 잠자는 영혼을 깨울 충격이 언젠가는 가해질 것이요. 당신의 어린 시절이 지금까지 흘러간 것처럼 모든 존재가 조용히 흘러 지나간다고 생각할 것이요.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떠내려가면서 당신은 가까이 흐르는 시냇바닥에 바위들이 곤두서 있는 것도 보지 못했고 부서지는 바위 밑에서 부딪혀 솟아오르는 물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소.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소. 내 말을 잘 들어두시오. 언젠가는 당신이 바위투성이 물길에 이르게 될 것이오. 그곳에서는 인생의 강물 전체가 소용돌이와 소동, 거품과 소음으로 부서질 것이오. 내던져져서 험한 바위 끝에 산산조각이 나거나 지금의 나처럼 어떤 큰 파도에 의해 실려 더 고요한 물길 속으로 옮겨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오. 오늘 날씨가 마음에 들어요. 저 강철빛 하늘이 좋아. 이 서리 아래 펼쳐진 세상의 황량함과 고요함이 좋소. 손필드와 그 고색 창연함, 외짐, 까마귀가 앉아있는 오래된 나무들, 가시나무들, 회색빛 정면, 강철빛 하늘을 비추고 있는 줄줄이 달린 어두운 창문들이 좋소.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손필드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끔찍해 했었고 큰 역병에 걸린 집이라도 되는 듯 그것을 피해왔소. 내가 아직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그가 이를 갈더니 입을 다물었다. 발길을 멈추고 장화로 단단한 땅을 걷어찼다. 어떤 혐오스러운 생각에 꽉 붙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그렇게 멈춰 서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다. 저택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가 흉벽으로 시선을 들어 올리며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다시 본 적 없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것을 노려보았다. 그의 검은 눈썹 아래에서 커지고 있는 커다란 동공 속에서 고통과 수치, 분노와 초조, 혐오와 증오가 순간적으로 떨리면서 서로 겨루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어느 것이 최고가 될지 겨루는 싸움이 격렬했다.
그러나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나 승리를 거두었다. 냉정하고 냉소적인, 그것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단호한 어떤 감정이었다. 그 감정이 그의 열정을 진정시키고 그의 안색을 돌처럼 굳게 만들었다. 그가 말을 계속했다. 잠자코 있는 동안 에어 선생, 나는 운명의 여신과 단판을 짓고 있었소. 저 너도 밤나무 옆에 운명의 여신이 서 있었소. 포레스 황야에서 맥베스에게 나타났던 마녀들처럼 생긴 노파였소. 손필드가 좋다고? 운명의 여신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올리며 물었소. 그러고는 위쪽 창문줄과 아래쪽 창문줄 사이에 집 정면의 전체를 따라 이어지도록 짙은 갈색 상형 문자로 허공에 경고문을 씁디다. 좋아할 수 있으면 좋아해보라. 용기가 있다면 좋아해보라. 좋아해보겠소. 라고 내가 말했소. 용기를 내서 좋아해보겠소. 그리고 그가 우울하게 덧붙였다.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오. 나는 행복에, 선에, 그래요. 선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부술 것이오. 나는 과거의 나보다, 그리고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소. 욥기에 나오는 거대한 해수 리바이어던이 창과 살과 쇠사슬 갑옷을 부서뜨리듯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쇠와 노스로 간주하는 장애물을 지푸라기와 썩은 나무로만 생각할 것이오. 이때 아델이 셔틀콕을 들고 그 앞으로 달려왔다. 저리 가거라. 그가 엄하게 소리쳤다. 저쪽에 가 있어라 얘야.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 소피하고 있든가. 계속 침묵을 지키며 그를 따라갔던 나는 그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던 지점으로 그의 마음을 되돌려보는 일을 감행했다. 발행량이 들어왔을 때 당신은 발코니를 떠났나요? 내가 물었다. 시기적절하지 못한 이 질문이 틀림없이 퇴짜를 맞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망연자실에 있던 상태에서 깨어나며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이마에서 그늘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 내가 셀린에 대해 잊고 있었군. 그럼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겠소. 나를 매혹시킨 여자가 그렇게 멋쟁이 남자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쉿 소리를 내며 달빛이 비치는 발코니에 다리를 틀고 있던 질투의 녹색 뱀이 일어나 내 코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순식간에 내 심장 한가운데를 파먹어 들어갔소. 이상하군. 그가 갑자기 그 대목에서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 상대로 당신을 선택하다니 말이오. 젊은 아가씨. 나 같은 남자가 당신처럼 별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에게 오페라, 무희, 정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도 되는 듯 당신이 내 말을 조용히 들어주다니 정말 이상하오. 그러나 전에도 말했듯이 두 번째 이상한 점이 첫 번째 이상한 점을 해명해주고 있어. 진중함과 사려 깊음, 신중함을 지닌 당신은 비밀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졌소. 게다가 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당신이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소. 그 마음은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소. 특이하고 독특한 마음이오. 그 마음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소. 설사 내가 그렇게 한다 해도 그 마음이 나 때문에 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오. 당신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눌수록 좋을 것 같소. 내가 당신에게 해를 입히지는 않을 터이고 당신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줄 테니 말이오. 이렇게 잠깐 여담을 한 후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발코니에 계속 머물러 있었소. 틀림없이 두 사람이 내실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오. 숨어있을 준비를 하자. 그러고는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서 창문 위로 커튼을 치고 안을 살펴볼 수 있을 만큼만 공간을 남겨두었소. 그런 다음 연인들이 속삭이는 맹세가 새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틈을 남겨두고 여닫이 창을 닫았소. 그리고 살금살금 앉아있던 의자로 돌아와 자리를 잡자마자 두 사람이 들어왔소. 내 시선은 금세 그 틈새로 향했소. 셀린의 하녀가 들어와 등잔에 불을 붙여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나갔소.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소. 두 사람 모두 망토를 벗었소. 그러자 물론 내가 선물한 새팅과 보석으로 치장해서 빛나는 발행과 장교복을 입은 그녀의 동행인 모습이 드러났소.
젊은 남봉꾼 자작이었소. 멍청한 데다 나쁜 청년이었기 때문에 사교 모임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너무 철저하게 경멸했던 터라 싫어하고 말고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소. 그를 알아보자마자 질투의 뱀이 악물고 있던 어금니가 부러져 버렸소. 바로 그 순간 셀린에 대한 내 사랑이 촛불 끄는 기구에 깔린 듯 꺼져버렸기 때문이었소. 그런 경쟁자 때문에 나를 배신할 여자라면 경쟁할 가치조차 없었소. 그녀는 조롱이나 받아 마땅한 여자였소. 그러나 그녀에게 속은 내가 더 한심한 존재였소.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소. 그들의 대화를 듣자 내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졌소. 경박하고 돈밖에 모르고 무정하고 분별 없는 그들의 대화는 듣는 사람을 격노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따분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 같았소. 내 명함 한 장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소. 이것을 보고 내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소.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나를 확실하게 깎아내릴 기운도 기지도 없었지만 그들은 자기들 나름의 치사한 방식으로 최대한 나를 조잡하게 모욕했소. 특히 셀리는 내 신체적인 결점들,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기형들을 매우 요란하게 과장하기까지 했소. 지금까지는 그녀가 내 남성미라고 부르던 것에 대해 습관적으로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곤 했었소. 그 점에서 그녀는 당신과 정반대였소. 두 번째 만남에서 당신은 나를 미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잖소. 그때 그 대조가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이때 다시 아델이 뛰어왔다. 아저씨, 대리인이 찾아와서 아저씨를 뵙고 싶어 한다고 방금 전에 존이 알리러 왔어요. 아, 그렇다면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여야겠군. 창문을 열고 그들에게 걸어 들어간 나는 셀린을 더 이상 후원하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줄 테니 호텔을 비워달라고 통지했소. 당장 필요한 일이 생기면 쓰도록 그녀에게 돈을 주고 비명과 히스테리, 애원과 항변, 격려를 무시했소. 자작과는 블로뉴 숲에서 만날 약속을 정했소.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를 만나 병든 닭 날개처럼 연약하고 누렇게 뜬 그의 가냘픈 팔뚝에 총알을 하나 남겼소. 그런 다음 그 패거리와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었소. 그런데 불행히도 발행이 6달 전에 내게 아델을 안겨주었소. 그녀는 아델이 내 딸이라고 주장했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소. 그러나 아델의 얼굴에서는 험상궂은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소. 오히려 파일럿이 아델보다 나를 더 닮았소. 그의 엄마와 내가 헤어지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녀가 아이를 버리고 음악가인지 가수인지와 함께 이탈리아로 도망가 버렸소. 아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나는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내가 아델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매우 궁핍한 상황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불쌍한 것을 파리의 시궁창에서 건져다가 영국 시골 정원의 건강에 좋은 토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곳으로 옮겨 심었소. 페어팩스 부인이 아델의 교육을 위해 당신을 찾아냈소. 그러나 당신이 이제는 그 애가 프랑스 오페라 무희의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어쩌면 당신의 지위와 가르치는 일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게 될지 모르오. 언젠가는 내게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고 통보하면서 새로운 가정교사를 찾아보라는 등의 요청을 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소? 아니에요. 아델은 어머니의 잘못이나 당신의 잘못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어요. 저는 아델에게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당신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더구나 아델에게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더 그 애를 아껴줄 거예요. 자기 가정교사를 친구로 의지하는 외로운 꼬마 고아보다 가정교사를 귀찮은 존재로 미워하는 부잣집의 버릇없는 귀염둥이를 제가 어떻게 더 좋아할 수 있겠어요? 아, 당신은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군요. 자, 나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겠소. 당신도 마찬가지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소. 그러나 나는 아델을 데리고 파일럿과 몇 분 더 밖에 남아서 함께 달리기를 하고 깃털 제기차기와 셔틀콕 놀이를 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아델의 보닛과 코트를 벗겨준 다음 내 무릎 위에 앉히고 1시간 동안 마음껏 제잘거리게 내버려 두었다. 많이 귀여워해주면
아델이 쉽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기는 했어도 나는 그것을 전혀 나무라지 않았다. 아델의 이런 성향은 성격의 천박함을 드러냈다. 영국인의 기질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성격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델에게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지닌 좋은 점을 최대한 인정해주고 싶었다. 아델의 얼굴에서 로체스터씨와 닮은 점을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모습도 어떤 표정의 변화도 두 사람이 부녀지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딱한 일이었다. 아델이 로체스터씨를 닮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만 있었다면 그가 그녀를 더 귀여워했을지도 모른다. 잠을 자러 방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나는 로체스터씨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를 찬찬히 회고해 볼 수 있었다. 그가 말했듯이 이야기의 내용 자체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프랑스인 무희에 대한 부유한 영국인의 열정과 그녀의 배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교계에서는 충분히 일상적인 일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만족스러운 기분과 오래된 저택과 그 주변에 대해 다시금 새롭게 느끼게 된 기쁨을 표현하던 중 갑자기 그를 사로잡은 격정적인 감정의 표출에는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었다. 현재로서는 이를 설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접어두고 나 자신에 대한 로체스터 씨의 태도에 대해 따져보기 시작했다. 그가 내게 보여준 신뢰는 내 신중함에 대한 찬사처럼 보였다. 나는 그것을 그렇게 간주했고 그렇게 받아들였다. 나에 대한 그의 행동은 몇 주 동안 처음에 비해 더 한결같아졌다. 나를 성가신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 듯했다. 쌀쌀맞고 오만하게 굴지도 않았다. 예기치 않게 나를 만나면 그 만남을 반기는 것 같았다. 항상 내게 말을 걸었고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 앞에 불려가면 내게 정말로 그를 즐겁게 해줄 능력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리고 이런 저녁의 대화는 나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느낌도 들었다. 사실 나는 비교적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즐기는 것이 그의 타고난 본성이었다. 그는 전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세상의 모습과 풍습을 보여주기를 좋아했다. 내 말은 세상의 타락한 모습이나 나쁜 풍습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고 유별난 신기함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그 무엇들을 보여주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나는 그가 제공해주는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가 묘사하는 새로운 그림들을 상상하는 가운데 그가 보여주는 새로운 영역 속으로 그를 따라가면서 큰 기쁨을 느꼈다. 어떤 유해한 암시를 받고 놀라거나 난처함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의 편안한 태도는 나를 답답한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따뜻하면서도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친밀한 솔직함 때문에 나는 그에게 끌렸다. 때로 그가 내 주인이 아니라 친척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여전히 제멋대로 구는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데에 개의치 않았다. 그것은 그의 방식일 뿐이었다. 이런 새로운 흥미거리가 내 삶에 더해진 데 대해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서 나는 더 이상 가족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다. 가는 초승달 같던 내 운명이 확대되는 듯했다. 삶의 공백이 채워졌고 건강 상태도 나아졌다. 살도 찌고 기운도 났다. 그리고 지금도 내 눈에 로체스터 씨가 추남으로 보였을까? 그렇지 않았다. 감사하는 마음과 기분 좋고 따뜻한 수많은 만남으로 그의 얼굴은 내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가 방 안에 있으면 가장 환한 불보다도 더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결점들을 잊지 않았다. 사실 그가 그것들을 내 앞에 자주 펼쳐 보였기 때문에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오만하고 냉소적이었으며 어떤 종류이건 열등함에 대해서는 가혹했다. 그가 내게 엄청나게 친절히 대함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가하는 부당함을 상쇄시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은연중에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침울해지기도 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침울해했다.
책을 읽어달라는 부름을 받고 갔을 때 그가 양팔을 포개 그 위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침울하고 거의 아기에 찬 찌푸린 얼굴 때문에 안색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침울함과 가혹함, 이제는 그가 결점들을 고친 듯해 보이기 때문에 이전이라고 표현한다. 이전의 도덕상 과실이 어떤 잔인한 운명의 방해 때문에 생겨났다고 믿었다. 나는 그가 원래는 환경에 의해 발달되고 교육에 의해 주입되거나 운명에 의해 조장된 것보다 더 나은 성향과 더 높은 원칙, 더 순수한 취향을 지닌 사람이라고 믿었다. 현재는 손상되고 엉킨 채 서로 달라붙어 있지만 그에게는 훌륭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무엇이건 나는 그의 슬픔 때문에 슬퍼했고 어떻게라도 그 슬픔을 달래주고 싶은 마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촛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그가 길에서 발길을 멈추고 운명의 여신이 그 앞에 나타나 손필드에서 행복해져 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의 표정이 생각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집을 멀리하는 걸까? 그가 곧 여기를 다시 떠날까? 페어팩스 부인 말로는 그가 여기서 한 번에 2주 이상 머무는 일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8주나 머물고 있잖아. 그가 가버린다면 그 변화 때문에 슬플 거야. 그가 봄, 여름, 가을에 여기 없다고 생각해봐. 햇살과 맑은 날들이 얼마나 쓸쓸하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한 후에 내가 잠이 들었는지 아닌지 분명치가 않다. 어쨌든 바로 내 위에서 들리는 듯한 이상하고 애처로운 희미한 중얼거림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잠이 깼다. 촛불을 그냥 켜두었더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은 지독하게 깜깜했다. 기분도 가라앉았다. 나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잠잠해졌다. 다시 잠을 청해보았지만 가슴이 불안하게 두근거렸다. 마음속의 평정이 깨졌다. 아래 홀에서 시계가 2시를 알렸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내 방문을 만지는 것 같았다. 마치 밖의 어두운 복도를 따라 길을 더듬어 찾으면서 손가락으로 벽 패널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했다. 거기 누구 있어요? 하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두려움으로 온몸이 오싹해졌다. 갑자기 파일럿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엌문이 어쩌다 열려 있으면 로체스터 씨의 방 문간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침에 파일럿이 문간에 누워있는 것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어서 나는 다시 누웠다. 고요함은 신경을 안정시켜준다. 집 전체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지자 다시 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운명인 것 같았다. 내 귀에 막 다가오려던 꿈이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사건에 놀라 달아나 버렸다. 바로 내 방문 열쇠 구멍에 대고 내는 것만 같은 나지막하게 소리 죽인 깊은 악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침대 머리맡이 문과 가까웠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 그 웃음소리를 내는 도깨비가 내 침대 머리맡에 서 있다고, 아니 내 베개 옆에 몸을 구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주변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 기괴한 소리가 되풀이되었다. 그 소리가 벽 패널 뒤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나는 먼저 벌떡 일어나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다음에는 다시 거기 누구 있어요? 라고 물었다. 뭔가가 꼴깍꼴깍하며 신음소리를 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층 계단을 향해 복도를 따라 물러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근에 그 층계에 문을 달았다. 그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레이스 풀이었나? 그녀에게 귀신이 들린 걸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페어팩스 부인에게로 가야 했다. 나는 허둥지둥 프록을 입고 쇼를 걸쳤다. 빗장을 풀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 밖 바로 앞 복도의 매트 위에 촛불이 타고 있었다. 나는 이런 상황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연기로 가득 찬 것처럼 공기가 매우 탁해서 더더욱 놀랐다. 좌우를 돌아보며
어디서 이런 푸르스름한 연기의 소용돌이가 나오는지 찾고 있을 때 타는 냄새가 더욱 심하게 나는 것이 느껴졌다. 뭔가가 삐걱거렸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것은 로체스터 씨의 방문이었고 연기가 그곳에서 모락모락 밀려나오고 있었다. 더 이상 페어팩스 부인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레이스 풀이나 웃음소리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순식간에 나는 방으로 달려들어갔다. 불길이 침대 주변에서 날름거리며 세차게 타오르고 있었다. 커튼에 불이 붙어 있었다. 번쩍거리는 불길과 연기 한가운데서 로체스터 씨가 꼼짝도 하지 않고 깊이 잠든 채 누워 있었다.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고함을 지르고 그의 몸을 흔들었지만 그는 중얼거리며 몸을 돌렸을 뿐이었다. 연기에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한순간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침대 시트에 불이 붙고 있었다. 나는 대야와 물동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대야는 넓고 물동이는 깊었다. 둘 다 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어서 침대와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퍼부은 다음 내 방으로 날아갈 듯 달려가서 물주전자를 가져다가 다시 침대에 물세리를 퍼부었다. 하늘의 도움으로 침대를 개걸스럽게 삼키고 있던 불길을 끄는데 간신히 성공했다. 꺼진 불길에서 나는 쉿 소리와 내가 물을 부을 때 손에서 내던져진 물주전자 깨지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몽땅 쏟아부을 때 난 물소리에 마침내 로체스터 씨가 깨어났다. 비록 지금은 사방이 어두웠지만 나는 그가 깼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물 웅덩이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되는 대로 마구 이상한 저주를 퍼붓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홍수가 났소? 그가 외쳤다.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불이 났었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지금은 다 껐어요. 촛불을 가져다 드릴게요. 기독교 국가에 사는 모든 요정들의 이름을 걸고 거기 있는 사람이 제이네요, 맞소? 그가 물었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마녀나 마법사라도 돼요? 당신 말고 또 누가 방 안에 있소? 날 물에 빠뜨려 죽일 셈이었소? 촛불을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제발 일어나세요. 누군가가 무슨 일을 꾸민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빨리 알아보세요. 자, 이제 일어났소. 그러나 촛불 가져오는 일은 잠깐 접어봐요. 내가 마른 옷으로 갈아입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요. 마른 옷이 남아있다면 말이오. 아, 여기 내 실내복이 있군. 이제 뛰어가요. 나는 실제로 뛰어서 아직 복도에 남아있는 촛불을 가져왔다. 그가 내 손에서 촛불을 받아들고 완전히 검게 타서 눌어붙은 침대를 살펴보았다. 시트는 물에 흠뻑 젖었고 주변의 양탄자는 물에 잠겨 있었다. 어떻게 된 거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이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자초지종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복도에서 들려온 이상한 웃음소리, 3층으로 올라간 발소리, 연기, 그리고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끈 연기 냄새, 방에 들어왔을 때 벌어져 있던 상황,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물을 있는 대로 긁어모아 그에게 퍼부은 일 등등. 그가 매우 진지하게 내 말을 들었다. 내가 말을 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 우려하는 표정이 더 많이 나타났다. 내가 말을 끝냈을 때 그는 즉시 입을 열지 않았다. 페어팩스 부인을 부를까요? 내가 물었다. 페어팩스 부인? 아니요. 도대체 그녀를 뭐하러 부르려 하오? 그녀가 뭘 할 수 있겠소? 편하게 자게 놔두시오. 그럼 리아를 데려오고 존 부부를 깨울게요. 전혀 그럴 필요 없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쇼를 걸쳤군요. 따뜻하지 않으면 저기 있는 내 망토를 가져와도 돼요. 그걸로 몸을 감싸고 안락의자에 앉아요. 자, 내가 망토를 걸쳐주겠소. 이제는 스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물기가 묻지 않도록 해요. 몇 분만 당신 혼자 남겨두고 나갔다 오겠소. 촛불은 내가 가져갈 테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요. 쥐처럼 조용히 하고 있어요. 3층에 다녀와야겠소. 명심해요. 움직이거나 어느 누구도 부르지 말아요. 그가 나갔다. 불빛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가 매우 조용히 복도를 지나서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층계 문을 열었다 닫았다. 마지막 불빛이 사라졌다.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졌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다. 나는 점점 피곤해졌다.
망토로 감싸고 있었음에도 추웠다. 그러다가 집안 사람들을 깨울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곳에 머물러 있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로체스터 씨의 노여움을 사건 말건 그의 말을 막 어기려는 찰나 복도 벽에 다시 한번 불빛이 반짝였고 매트를 밟고 오는 맨발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이면 좋겠어. 다른 더 끔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로체스터 씨가 창백하고 매우 침울한 얼굴로 다시 들어왔다. 전부 알아냈소. 그가 세면대 위에 촛불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요. 어떻게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서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몇 분이 지난 후 그가 상당히 이상한 어조로 물었다. 당신이 방문을 열었을 때 뭔가를 보았다고 했소? 아니요. 촛대만 바닥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상한 웃음소리는 들었소? 전에도 그 웃음소리나 그 비슷한 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바느질을 하는 그레이스 풀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그런 식으로 웃어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소. 그레이스 풀이라. 그렇게 추측했었군. 당신 말대로 그 여자는 특이하오. 정말로.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잘 생각해 보겠소. 그건 그렇고 오늘 밤 사건의 정확한 세부 사항들을 나 말고 당신만 알고 있다니 다행이오. 당신이 이 일을 떠벌릴 바보는 아닐 거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이 일의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하리다. 그가 침대를 가리켰다. 이제는 당신 방으로 돌아가시오. 나는 아침까지 서재 소파에서 자면 될 것이오. 거의 4시가 다 되었소. 2시간 후면 하인들이 깰 것이오. 그렇다면 안녕히 주무세요. 내가 방을 나오면서 말했다.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더러 방금 전에 가라 해놓고 놀라는 것은 매우 일관성이 없었다. 아니, 그가 소리쳤다. 벌써 날 두고 가겠다는 말이오? 그것도 그런 식으로? 저더러 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작별 인사도 없이는 안 돼요. 한두 마디 감사와 호의의 말도 없이는. 다시 말해서 그렇게 간단하고 무미건조하게는 안 돼요.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부터 나를 재빨리 구해주었소. 그래놓고 당신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냥 지나치려 하는군요. 적어도 악수라도 합시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나도 손을 내밀었다. 그가 먼저 한 손으로 내 손을 잡은 다음 양손으로 잡았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소. 당신에게 그렇게 큰 빚을 지게 되어 기뻐오. 더 말을 할 수가 없소. 당신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큰 빚에 대한 채권자였다면 참을 수 없었을 것이오. 당신한테는 다루. 당신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 부담도 느끼지 않소, 제인. 그가 말을 멈추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눈에 띌 정도로 그의 입술에서 단어들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소리로 나오지는 않았다. 다시 안녕히 주무세요. 사실 빚도 은혜도 부담도 채무도 없어요. 나는 알고 있었소. 그가 말을 계속했다. 당신이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말이오.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 눈에서 그것을 보았소. 그 눈빛과 미소가 아무 이유 없이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기쁨을 불어넣진 않았을. 다시 그가 말을 멈췄다. 않았을 것이오. 그가 서둘러 말을 이어나갔다. 이해심은 타고난다고들 하오. 착한 요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소. 아주 허황한 이야기에도 진실은 담겨 있소. 내 소중한 은인, 잘 자요. 그의 목소리에 묘한 기운이 담겨 있었고 표정에는 묘한 열정이 들어 있었다. 제가 마침 깨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가려고 했다. 저런, 정말 갈 거요? 전 추워요. 추워요? 그렇겠지. 물 웅덩이 속에 서 있었으니. 그럼 가요, 제인. 가요. 그러나 그가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뿌리칠 수가 없었다. 나는 구실을 생각해냈다. 페어팩스 부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가시오. 그가 내 손을 놓아주었고 나는 그곳을 나왔다.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잘 생각이 없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나는 경쾌하지만 평온치 못한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렸다.
걱정의 파도들이 기쁨의 파도 아래로 굴러들어갔다. 가끔씩 거친 파도 너머로 혼인한 여인의 언덕만큼 달콤한 해변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따금씩 희망에 의해 일깨워진 신선한 미풍이 내 영혼을 위풍당당하게 그 목적지로 실어다 주었다. 그러나 환상 속에서도 나는 그곳에 이를 수가 없었다. 육지에서 맞바람이 불어와 나를 계속 뒤로 밀어냈다. 이성이 망상에 저항하고 판단력이 열정에 경고를 보내곤 했다. 너무 열띤 상태에 빠져 도저히 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날이 밝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잠 못 들고 밤을 지새운 다음 날 나는 한편으로는 로체스터 씨가 보고 싶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보기가 두렵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지만 그의 눈을 마주치기가 무서웠다. 오전의 초반에는 그가 오기를 시시각각 고대했다. 그는 교실에 자주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때로 몇 분씩 들어왔다 가기도 했다. 그날은 그가 반드시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평소처럼 오전이 지나갔다. 아델의 조용한 공부 과정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아침 식사 후에 로체스터 씨 방 옆에서 약간의 소란스러움이 들려왔다. 페어팩스 부인의 목소리, 리아와 요리사, 존의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존 자신의 무뚝뚝한 어조가 들려왔다. 주인님이 침대에서 타죽지하는 것이 다행이네요. 밤에 촛불을 켜놓고 자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니까요. 주인님이 물동이 생각을 할 만큼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주인님이 왜 아무도 안 깨웠는지 모르겠군요. 많은 잡담 후에 바닥을 문지르고 정리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식사를 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가는 길에 방을 지나면서 나는 열려있는 문으로 다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단지 침대에서 커튼을 떼어냈을 뿐이었다. 리아가 창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연기로 그을린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그 일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해명이 되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리아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다. 한 여자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새 커튼에 달 고리를 꿰매고 있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그레이스 풀이었다. 그곳에 그녀가 갈색 모직 드레스에 체크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하얀 목수건에 모자를 쓴 채 평소처럼 차분하고 말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해 있는 것 같았다. 살인을 시도했고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이 어젯밤 자기 소굴로 쫓아와 내가 믿기로는 자신이 범하려고 했던 범죄에 대해 비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은 여자의 안색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창백함이나 절망은 그녀의 굳은 이마와 평범한 얼굴에서는 눈을 씻고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놀라고도 어리둥절했다. 내가 계속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놀라는 기색도 없었고 감정이나 죄의식 혹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얼굴색의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냉담하고 간략하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고리 하나와 실을 더 집어들고 바느질을 계속했다. 그녀를 시험해봐야겠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내가 말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금 전에 하인들이 모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어젯밤 주인님이 침대에서 책을 읽다가 촛불을 켜둔 채 잠이 드는 바람에 커튼에 불이 붙었을 뿐이에요. 다행히도 침대 이불이나 목조부에 불이 붙기 전에 주인님이 잠에서 깨서 물동이에 있던 물로 불길을 잡을 수 있었대요." "이상한 일이군요."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로체스터 씨가 아무도 안 깨웠어요? 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요?" 그녀가 다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에 뭔가 조심하는 기색이 보였다. 그녀가 나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듯 하더니 대답했다. "선생님도 알다시피 하인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요. 하인들한테까지 들리진 않을 거예요. 페어팩스 부인과 선생님 방이
각기 주인님 방하고 가장 가깝죠. 그런데 페어팩스 부인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대요. 나이가 들면 깊게 잠이 드는 경우가 많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일부러 무관심한 척하면서 덧붙였다. 그런데 선생님은 젊어서 잠귀가 밝을 것 같은데요. 혹시 무슨 소리를 듣지 못했나요? 들었어요. 아직도 유리창을 닫고 있는 리아에게 들리지 않도록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처음에는 파일럿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확신해요. 이상한 웃음소리였어요. 그녀가 새로 바늘에 꿰 만큼의 실을 들고 꼼꼼하게 밀로 닦은 다음 차분한 솜씨로 바늘에 실을 꿰었다. 그러고는 태연하게 말했다. 주인님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웃었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꿈을 꾸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나는 꿈을 꾸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의 뻔뻔한 침착함에 화가 나서 나는 약간 열을 내며 말했다. 그녀가 다시 얘의 그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심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주인님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물었다. 오늘 아침에 그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방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볼 생각은 안 했어요? 그녀가 더 물었다. 그녀는 나를 반대신문하면서 내게서 무심히 정보를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녀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녀가 나한테 못된 장난을 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심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반대예요. 내가 말했다. 문의 빗장을 걸어 잠갔죠. 그렇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 밤 방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마귀 같으니라고. 이제는 내 습관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려고 내 습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네. 다시 분개하는 마음이 신중함을 앞섰다. 나는 날카롭게 대답했다. 지금까지 가끔 빗장을 걸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손필드 저택에서 어떤 위험이나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나는 이 대목을 눈에 띄게 강조하면서 말했다. 잠자리에 눕기 전에 모든 것이 안전한지 살펴볼게요. 그렇게 하는 편이 현명할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곳 주변은 내가 잘 아는데 그 어디보다 조용해요. 이곳 저택에 사람이 산 이후 도둑이 들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찬방에 수백 파운드 값어치의 식기가 있어도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도 알다시피 주인님이 이곳에서 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택치고는 하인들이 아주 적은 편이에요. 주인님이 와 계신다 해도 독신이라 시중들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중대한 과오는 피하는 쪽이 가장 좋다고 항상 생각해요. 문이야 쉽게 잠글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신이 주변에 있을지 모르는 재앙 사이에 빗장을 단단히 잠겨두는 편이 좋아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느님의 은총에 맡기는 데에 찬성하죠.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하느님이 은총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도 받는 방법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장황한 연설을 마쳤다. 그녀는 퀘이커 교도처럼 점잔을 빼며 말했고 그녀에게는 제법 긴 연설이었다. 요리사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녀의 불가사의한 침착함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위선에 완전히 말문이 막혀서 가만히 서 있었다. 풀부인, 요리사가 그레이스를 부르며 말했다. 하인들 식사가 곧 준비될 거예요. 내려올 건가요? 아니요. 그냥 흑맥주 1파인트하고 약간의 푸딩만 쟁반에 담아둬요. 그러면 내가 위층으로 가져갈게요. 고기 좀 먹을래요? 그럼 한 조각만 줘요. 치즈 소금하고. 그거면 돼요. 사고는요? 지금은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요. 차 마실 시간 전에 내려올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게요. 요리사가 여기서 내게로 몸을 돌리며 페어팩스 부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곳을 나왔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